2005년 8월 17일 5명의 친구들은 모두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타주 프로브의 와이 마운틴에 이 지역 사람들만 아는 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이 동굴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동굴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와이 마운틴은 브리검령 대학교 옆에 있어서 현지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일부는 그 동굴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동굴을 탐험한 학생들도 꽤 있었죠.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에는 2명의 탐험가들이 동굴 내부를 완전히 조사했는데요. 일단 이 동굴의 입구는 작아서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에 들어서면 웅크린 자세로 30m 정도 얕은 개울이 있는 곳을 들어가야 하죠. 그러고 나면 진짜로 탐험할 수 있는 동굴 내부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동굴 안에는 높이 1.8m, 길이 약 4.5m 정도 되는 물로 가득 찬 통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통로의 끝에는 6명에서 8명의 사람들이 서서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익명의 누군가가 입구에 있는 바위부터 동굴의 끝에 있는 작은 공간까지 밧줄을 묶어두었기 때문에 탐험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 줄을 잡고 동굴 내부에 다녀오는 것에 도전하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이러한 동굴에 도전하진 않지만 특별한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장소였죠. 특히 5명의 친구들 중 한 명이었던 제니퍼는 전에 이 동굴을 탐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저체온증으로 잠시 기절하기도 했지만 무사히 다녀오는 것에 성공했죠. 그래서 제니퍼는 친구들에게 잠깐 숨을 참으면 문제없이 동굴의 끝에 도착할 수 있다면서 이 독특한 동굴로 다 함께 모험을 떠나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니퍼와 블레이크, 스콧, 아리엘, 조셉까지 5사람은 새벽 4시 반쯤에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모험을 시작하려고 할 때 조셉은 마음을 바꿨죠. 동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4명의 친구들에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의 친구들은 그 전에 동굴을 탐험해본 적이 있는 제니퍼를 선두로 손전등 하나를 들고 차례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는 위아래 2피트와 4피트로 된 작은 크기의 구멍인데요. 웅크리고 기어들어가 한 명씩 물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셉은 동굴의 입구 구멍 밖에 서서 친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45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친구들이 동굴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손전등의 불빛이나 누군가가 나오려고 물이 첨벙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조셉은 동굴을 전에 탐험해본 적이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911에 신고했습니다. 새벽 6시 25분 구조대원들이 도착해서 동굴 안쪽에 공기를 주입하고 물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이 지난 10시 25분경 첫 번째 제니퍼의 시신을 시작으로 나머지 3명의 시신도 수습했죠. 그들은 모두 입구 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차례로 줄지어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은 4사람이 동굴의 제일 끝인 작은 공간까지는 성공적으로 도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에 있었죠. 수사관은 석회암 동굴 내부의 공기의 질이 나빴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사고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했죠. 게다가 공기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계속 머무를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터널의 내부가 좁아서 한 번에 한 사람씩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순서에 따르면 제니퍼가 먼저 동굴의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녀가 제대로 찾지 못했거나 의식을 잃으면서 동굴 밖으로 나가는 길을 막게 되었죠. 그 사실을 모르는 아리엘과 블레이크, 스콧은 차례대로 다시 잠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니퍼가 다른 3명이 빠져나오려는 길을 막게 되었고 시신이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발견되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판명되었습니다. 입구부터 동굴의 끝까지 익명의 탐험가가 연결해 두었던 밧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 동굴을 탐험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밧줄을 잘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브라이언 램플이라는 사람이 이 동굴을 탐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출구 구멍으로 가는 길을 놓쳐서 실수로 잘못된 곳으로 들어갔죠. 그는 주변의 바위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막다른 길에 왔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 패닉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장에 손을 대고 뒷걸음질 치면서 구멍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운 좋게도 간신히 그 동굴을 빠져나왔다고 이야기했죠. 또한 전에 프로보 동굴을 탐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물이 너무 차가운 데다가 수중 터널이 너무 작고 어두운 공간이라서 방향 감각을 잃고 당황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4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 대부분 샌들을 신고 있었고 스콧과 블레이크는 심지어 셔츠도 입지 않은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동굴을 탐험할 때 위험한 환경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적절한 장비와 옷차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청년 4명이 동굴을 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산악구조대, 잠수팀, 소방서 등 여러 기관이 수색 작업에 참여했지만 결국 4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죠. 유타주에는 수백 개의 동굴이 있고 이 프로보 동굴은 2009년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너티퍼티 동굴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너티퍼티 동굴에서도 한 남성이 동굴 내부를 탐험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너티퍼티 동굴이 결국 폐쇄한 것처럼 이 동굴 역시 시신을 수습한 이후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방문했다가 또 다른 사망사고를 내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입구를 막아 폐쇄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아무도 이 동굴을 방문할 수 없으며 앞으로 더 이상 누구도 이 동굴을 탐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줄리아는 1954년에 페루 리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빠는 독일 출신의 동물학자이고 엄마는 생물학자였기 때문에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정글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랐죠. 줄리안의 아빠 한스는 아마존 정글에 연구기지를 설립했기 때문에 주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줄리안은 엄마와 함께 페루 리마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가끔 비행기를 타고 아빠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1971년 12월 24일, 그날은 줄리안과 엄마 마리아가 페루 리마에서 동부도시 푸칼파로 가려고 렌사 508편을 탔습니다. 원래 엄마 마리아는 12월 19일쯤에 남편을 보러 가기를 원했는데요. 줄리안이 12월 23일에 열리는 고등학교 졸업식에 꼭 참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렌사 508편을 제외한 모든 항공편이 만석이었습니다. 줄리안의 아빠 한스는 아내와 딸이 렌사 항공편을 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 항공사는 불과 5년 전과 1년 전에도 추락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딸이 이 항공편을 타지 않기를 원했죠. 하지만 연말이라 비행기 표가 없는 데다가 크리스마스에 가족이 다 함께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항공편을 예약합니다. 1971년 12월 24일 오전 11시 56분, 줄리안과 엄마 마리아는 페루 리마를 떠나 푸칼파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줄리안은 맨 끝 창가 좌석에 앉았고 바로 옆에는 엄마 마리아가 앉았죠. 비행 시간은 총 1시간이 걸릴 예정이었고 처음 25분간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폭풍으로 인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안은 창문을 통해서 비행기 오른쪽 날개에 섬광이 내리 꽂히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오른쪽 날개 연료통에 번개를 맞으면서 그대로 날개가 찢어졌고 비행기는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여객기는 번개를 맞아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지만 당시 줄리안이 탄 사고 기종은 날개가 번개에 취약한 데다가
엔진에 불까지 붙으면서 날개가 찢어졌기 때문에 결국 공중에서 산산조각 난 채로 추락하게 된 것이었죠. 줄리아는 당시 안전벨트를 한 시트에 앉아있는 채로 기체에서 튕겨져 나갔는데요. 만피트 높이에서 추락하던 줄리아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줄리아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손목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니 아침 9시였죠. 뇌진탕의 충격으로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자신이 비행기 추락사고에서 살아남았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절해서 약 반나절 후에 눈을 떴는데요. 쇄골이 부러지고 종아리엔 상처를 입었고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줄리아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엄마를 찾았지만 아무리 주변을 찾아도 어디에서도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승객들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죠. 정글 한가운데에 혼자 남겨진 줄리아는 너무 무섭고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엄마를 찾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줄리아는 주변에 혹시 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미리 던져가면서 주변을 걷다가 고여있는 물 웅덩이를 발견했는데요. 순간 그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아무 물이나 마시면 병균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갑각류가 사는 곳의 물만 마시라는 아빠의 조언을 떠올리고 마시지 않았죠. 그리고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을 빨아 마시며 버텼습니다. 또한 음식을 조금 먹고 싶었지만 줄리안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우기라서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는데다가 무언가를 잘라낼 수 있는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치고 굶주린 채로 정처 없이 걷던 그녀는 새떼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떼가 있다면 가까운 곳에 강가가 있고 강가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반드시 인가가 있다는 아빠의 조언이 떠올랐죠. 그래서 그녀는 새가 간 쪽을 따라서 길을 걷다가 무릎 깊이의 강가를 발견하고 그 물을 따라서 무작정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는 하늘에서 헬기가 지나다니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마존 정글의 숲이 빽빽했기 때문에 줄리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구조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게 되면서 수색을 중단했음을 깨달았고 자신을 찾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혼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혹독한 현실을 깨달았죠. 정글에서 제일 무섭고 위험한 때는 밤인데요. 해가 지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추워지자 줄리아는 잘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배워둔 나뭇가지로 불을 지피는 방법을 기억해내고 나무를 비벼 모닥불을 만든 다음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잠을 자기도 했죠. 그러다가 추락사고 약 4일째 되는 날 우연히 좌석에 묶여있는 3명의 승객을 발견했는데요. 줄리아는 혹시나 엄마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도 엄마는 없었고 3명의 승객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줄리아는 좌석 주변과 승객의 소지품을 확인하다가 사탕과 과자 몇 개를 발견하고 이 사탕을 먹으며 열량을 보충했죠. 그리고 이 사탕들이 줄리안이 먹은 유일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 후 줄리안은 계속 강가를 따라서 걷거나 때로는 헤엄치면서 며칠을 보냈는데요. 악어를 보기도 했지만 악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숲에 독성 많은 뱀보다는 물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물속이나 개울 근처를 따라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고 약 열흘째가 되던 날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줄리안의 팔에는 상처가 있었는데 그 부위에 파리가 알을 낳았고 무덥고 습한 밀림의 날씨로 인해서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열이 나기 시작했죠. 어쩌면 팔을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어떻게든 혼자서 치료해보고자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목시계는 이제 고장나서 작동을 하지 않는 데다가 해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줄리아는 이제 잘 곳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위나 경사진 곳이 없나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줄리아는 놀랍게도 보트를 한 대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죠. 가까이 다가가 보자 그 보트는 모터가 달린 보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에는 오두막도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곳은 버려진 오두막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행운이 있다면 줄리아는 보트의 연료통에서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줄리안이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에게 구더기가 들러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그 부위에 휘발유를 부었던 것이 떠올랐죠. 상처 부위에 휘발유를 뿌리면 소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난 팔에 석유를 뿌려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줄리안의 상처 부위에서는 무려 벌레가 30마리가 넘게 나왔죠. 그리고 어쩌면 이대로 정글에서 혼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동안 너무 애썼던 줄리안은 이때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를 하러 밀림에 온 현지인 3명이 줄리안을 발견한 것이죠. 정말로 아빠 말대로 강가 근처에 마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트를 타고 줄리안을 인근 마을의 지역병원으로 데려가 주었고 그렇게 11일 만에 줄리안은 정글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렌사 508편의 끔찍한 사고 소식은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페루 비행기 사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아마존 열대우림의 숲이 빽빽하기 때문에 항공기 추락 잔해뿐만 아니라 사람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죠. 따라서 생존자는 없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푸칼파시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에 추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줄리안의 아버지 한스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아내와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고 발생 11일 만에 살아있는 딸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지역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줄리안은 1972년 1월 4일 아버지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만피트, 약 3000m 상공에서 추락하면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줄리안은 당시 시트에 앉은 채로 추락한 데다가 시트가 나무에 걸리면서 충격을 완화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또한 부모님이 생물학자였고 아버지의 연구 기지가 아마존 정글에 있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전수받은 생존 기술 덕분에 11일 동안 정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줄리안은 당국이 비행기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고 덕분에 며칠에 걸쳐서 시신을 찾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줄리안이 발견되고 9일 후인 1월 12일에는 엄마 마리아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조사 결과 엄마 마리아 역시 추락하고 나서 살아있었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해서 며칠 후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엄마 마리아뿐만 아니라 추락 후에 약 14명의 승객들도 살아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며칠 후에 모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죠. 따라서 탑승객 92명 중에서 줄리안은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몇 년 동안 그녀는 악몽에 시달리거나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희망의 날개를 촬영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는데요. 비행기에 잔해가 있었던 장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자신을 도와주었던 현지인을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줄리안은 이 다큐를 촬영했던 것이 치유가 되었다고 말했죠. 사고가 난 것이 1970년대 초반이었고 그 당시에 그녀는 심리적 치료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감독 베르너 헤르조그 감독은 사실 그도 렌사 508편을 사건 당시에 예약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정 문제로 탑승하지 못하면서 목숨을 건졌던 개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죠. 아마존 정글에서 살아남은 줄리안의 이야기는 화제가 되었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줄리안은 기적의 소녀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녀가 어떻게 생존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들은 전 세계 언론사로 퍼져나갔죠. 어린 시절 습득한 생존 기술과 살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으로 무려 11일을 정글에서 살아남은 줄리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각종 영화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으며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죠. 렌사 항공사는 이 추락 사고 이후에 부도를 맞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줄리안의 아버지 한스는 2000년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86살의 나이로 사망했죠. 줄리안은 부모님처럼 1980년에 독일 킬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물학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줄리안 케프케에서 줄리안 딜러로 이름을 바꾸었죠. 줄리안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설립한 연구소의 책임자가 되었으며 아마존을 보호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9살이 되었으며 지금은 독일에서 살면서 여전히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961년 바하마 근처 해역에서 화물선을 운행하던 니콜라스는 바다에 둥둥 떠있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쓰레기 조각도 아니고 배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는데요. 만약 그 물체가 자신의 배에 부딪힌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근처로 다가갔을 때 항해사 니콜라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다에 둥둥 떠있던 것은 구명부표 위에 있던 11살 소녀였기 때문이죠. 그는 소녀를 즉시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람이 발견된 걸까요?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는 테리조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아빠 아서는 거만사였고 엄마 진, 그리고 첫째 아들 브라이언, 둘째 테리조, 막내 르네까지 5 식구였죠. 아빠 아서는 가족들을 데리고 요트 여행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하마로 가는 호화 요트를 빌렸는데요. 이 요트를 운항해줄 사람으로 줄리안을 소개받았습니다. 줄리안은 세계 2차 대전에서도 항해사로 참전했었기 때문에 경험이 아주 많았죠. 그리고 줄리안은 요리를 해줄 사람으로 자신의 아내 메리를 고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아빠 아서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테리조의 가족과 줄리안 부부까지 다 함께 7명이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테리조의 가족들은 줄리안 부부와 함께 바하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변에서 수영을 하고 바하마 근처에 있는 섬 이곳저곳을 탐방하며 나흘 동안 즐거운 휴가를 보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5일차가 되던 11월 12일 사건이 발생합니다. 밤 12시쯤 둘째 딸 테리조는 갑판 아래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오빠 브라이언이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잠에 섰겠죠. 그때 테리조는 직감적으로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뛰어다니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한순간에 조용해졌죠. 그녀는 용기를 내서 갑판 위로 올라가 봤는데요. 엄마와 오빠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테리조는 아빠를 찾으려고 했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총을 들고 있는 줄리안을 보았죠. 그녀는 줄리안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가 갑판 밑으로 내려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테리조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한 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배 안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트리스가 물에 떠오르기 시작하자 더 이상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었고 테리조는 조심스럽게 다시 갑판으로 올라왔죠. 그때 선장 줄리안은 구명보트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테리조는 줄리안에게 선장님 배가 가라앉고 있나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줄리안은 맞다고 대답하고 구명보트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점점 물이 차오르면서 배는 가라앉고 있었고 테리조의 주변에는 온통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테리조밖에 없었죠. 이대로 익사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그 순간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구명부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물과 사투하면서 간신히 구명부표를 꺼내왔고 그것을 타고 살아남을 수 있었죠. 테리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혹시 주변에 줄리안이 있을까봐 어떠한 소리조차 낼 수 없었죠. 밤 내내 추위와 사투하면서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테리조가 타고 있던 구명부표는 그물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발이 물에 닿으면 앵무고기가 자신의 발을 뜯어먹으려 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도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테리조는 강렬한 햇빛에 화상을 입었고 물도 음식도 없는 상황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테리조는 하늘에서 빨간색 소형 비행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블라우스를 벗어서 허공에 흔들었고 자신을 발견해 주길 바랬는데요. 그 비행기 조종사는 끝내 그녀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지나쳐 갔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저 멀리에서 배가 한 척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는데 역시 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지나쳐 갔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망망대해에서 혼자 3일째 되던 날 심각한 탈수 상태로 환각까지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기다리는 모습과 심지어 돌고래가 옆에 있는 것 같은 환상까지 보았죠. 하지만 실제로 그 해역은 근처에 상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대로 며칠만 더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조난 나흘째 되던 날 화물선을 운행하던 니콜라스가 우연히도 테리를 발견한 것이죠. 니콜라스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구조 직전에 그녀의 사진을 찍었고 그렇게 테리조는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은 테리조만이 아니었습니다. 44살의 선장 줄리안이 이틀 전에 먼저 구조되었죠. 그는 화물선에 구조되어서 미국 해안경비대로 옮겨졌습니다. 줄리안은 자신이 타고 있던 요트가 폭풍으로 인해서 돛대가 부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스가 터지고 배에서 불이 났고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이 죽었다고 진술했죠. 단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구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줄리안 같은 베테랑 항해사가 폭풍으로 인해서 승객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진술에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배는 침몰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었죠. 하지만 불과 4일 후 테리조 역시 한 화물선에 의해 구조된 것입니다. 줄리안은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다가 테리조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은 조사를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텔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테리조는 줄리안의 모든 진술이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그 무서운 경험들을 진술했죠. 수사 결과 줄리안은 결혼을 무려 6번이나 했습니다. 함께 요트에 탔다가 죽은 아내 메리는 6번째 부인이었죠. 하지만 줄리안은 메리에게 결혼한 적이 없다고 속였습니다. 또한 그의 3번째 아내와 장모님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요. 줄리안은 그때 유일한 생존자였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요트 2척이 침몰되면서 역시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 역시 고의 침몰이 의심스러웠지만 증거가 없었죠. 게다가 6번째 부인인 메리 역시 그녀의 이름 앞으로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줄리안이 이번에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 아서가 그 장면을 목격하자 아서도 죽였고 소란을 듣고 갑판으로 나온 남은 가족들도
모두 죽인 것입니다. 줄리안이 왜 테리조를 살려두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데요. 상황이 급작스럽게 돌아가면서 미처 죽이지 못했다는 추측이 가장 강력한 가설입니다. 또한 어차피 테리조는 그저 11살이었을 뿐이었고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가 테리조가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듣자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테리조는 구조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모와 사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생했는데요. 결국 극복했고 1988년에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했죠. 또한 2007년에는 자신의 끔찍한 생존 경험을 담은 96시간이라는 에세이집도 출간했습니다. 요트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테리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테리조는 현재 남편 론과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두었고 자신처럼 시련을 겪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가끔 인터뷰를 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33살의 톰과 28살의 아일린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에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루이지애나 주립대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요. 여행과 봉사활동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톰은 엔지니어로 일했지만 아일린이 다이버였기 때문에 톰도 함께 배워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9년째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1995년에 평화봉사단에 가입해서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두 사람은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투발루와 피지에서 약 3년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피지에서 가까운 호주를 여행하고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1998년 1월 호주 케언즈에 도착했습니다. 호주 해안에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가 있는데요. 면적은 한반도 크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양한 해양생물과 산호초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빙 명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들 부부가 호주로 여행을 온 이유도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95년 1월 25일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아우터 엣지라는 다이빙 업체에서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톰과 아일린을 포함해서 총 26명이 이 투어에 참여했는데요. 모든 승객이 다이빙을 하는 건 아니었고 대부분은 스노클링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장소까지 그 업체의 보트를 타고 25km를 이동했죠. 톰과 아일린은 투어의 일정에 따라 장소를 옮겨가며 두 차례에 걸쳐 다이빙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세 번째 다이빙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톰과 아일린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보트가 먼저 떠나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다이빙 장소는 에이징코트 리프라는 곳이었는데요. 그 보트의 선장 제프리는 승객들에게 1시간 내로 보트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뒀죠. 톰과 아일린 부부는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영국에서 온 브라이언이라는 다이버까지 셋이서 일행들과 조금 떨어져서 탐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톰과 아일린 부부가 생각보다 오래 잠수를 하자 브라이언은 먼저 바다 밖으로 나와 보트로 돌아갔죠. 그리고 브라이언이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승객이 보트로 돌아왔어야 할 오후 3시경 아우터 엣지의 선장은 승무원 조지에게 모든 승객이 돌아왔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조지가 승객의 수를 세고 있었는데요. 2명의 승객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겠다며 갑자기 물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죠. 그때 승무원 조지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2명의 다이버가 다시 바다로 뛰어들면서 승객의 수를 세는 것을 착각한 것입니다. 승무원 조지는 선장에게 26명의 모든 승객이 다 왔다고 이야기했고 바닷속에 뛰어들었던 2명의 다이버가 사진을 찍고 다시 보트에 합류하자 그대로 출발해버린 것입니다.
항구에 도착한 후 승무원들은 모든 승객이 하선하고 나서 2개의 가방이 선내에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들은 누군가가 깜빡하고 가져가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가방을 두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전화하거나 다시 이곳으로 방문할 거라고 판단하고 그 가방들을 분실물함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이빙샵에는 톰과 아일린의 신발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죠. 또한 공기 탱크 2개와 웨이트벨트 2개의 장비가 모자랐지만 이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 톰과 아일린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챈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승객들을 호텔로 데려다주는 운전사 노엄인데요. 항구에서 호텔까진 약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운전사는 한 커플이 탑승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샵에도 들러서 톰과 아일린을 찾았죠. 운전사는 자신의 상사에게 한 커플이 탑승하지 않았다고 알렸지만 다른 방법으로 호텔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톰과 아일린은 바다 한가운데에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다이빙 업체에서는 새로운 승객들을 데리고 또다시 같은 다이빙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장과 승무원 그 누구도 어제 2명의 승객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다이버들이 물고기를 구경하러 내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2개의 웨이트벨트를 발견했는데요. 선장과 승무원은 잃어버린 벨트를 발견한 것을 그저 신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 되어서도 새로운 승객들을 데리고 같은 장소에서 투어를 마친 후 돌아왔죠. 모든 투어를 마친 그날 오후 6시, 그제야 선장 제프리는 이틀이나 찾으러 오지 않는 가방을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톰의 지갑과 여권, 안경, 그리고 톰이 다이빙 당일 입고 있었던 셔츠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톰이 머물던 호스텔 측에 연락을 해보자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장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톰과 아일린 부부가 실종된 지 51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2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탈수증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는데요.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바다에 상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빈번하게 출몰하는 장소이죠. 그들이 실종된 장소는 해안가로부터 60km 거리라서 헤엄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망망대해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 수 없었겠죠. 배 위에서는 부표가 잘 보이지만 수면 위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는 시야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부표를 발견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그저 바닷속에서 배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호주 당국 측에서는 해군과 민간 선박까지 총동원해서 3일 동안 대대적인 해상 수색을 시작했지만 어디에서도 부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2사람은 호텔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신용카드를 쓴 흔적도 없었죠. 2사람이 실종된 지 열흘째가 되었을 때 실종 장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서 톰의 이름이 쓰여있는 잠수복을 발견했습니다. 아일린이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잠수복도 발견됐는데요. 엉덩이 부분이 들쭉날쭉하게 찢어져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아일린이 사용했던 공기 탱크도 찾아냈지만 결국 실종된 지 3주째가 되던 2월 14일에 수색이 중단되었습니다. 6개월 후인 그해 7월, 실종 장소에서 145km 떨어진 곳에서 한 어부가 바다에서 슬레이트판을 건져 올렸습니다. 슬레이트판은 다이버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쓰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1998년 1월 26일 월요일 아침 8시 누구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1월 25일 오후 3시경 여행사에 의해 에이징코트 리프에 버려졌습니다. 제발 저희가 죽기 전에 누구든 도와주세요. 이 슬레이트판은 그들이 실종되고도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살아있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이들 부부의 시신조차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실종되고 나서 호주 당국 측에서는 톰과 아일린의 호텔방을 조사하다가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실종되기 6개월 전에 톰이 쓴 일기장에는 우울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또한 그들이 실종되기 2주 전에는 아일린의 일기장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톰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하는 건 아니지만 빠르고 평화로운 죽음을 원하고 있으며 자신이 거기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기장의 내용을 근거로 선장의 변호사 측은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톰과 아일린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다양한 글을 자주 썼을 뿐이라며 수백 장의 일기 중에서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일기장은 업체 측에서 일어난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왜 마지막에 인원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999년 11월 18일 선장 제프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침해했고 실수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인데요. 선장 제프리는 배심원단들에 의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서 유가족들에게 사과했고 2015년에 5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아우터 엣지 업체 측에서는 과실치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이 업체를 기피했기 때문에 결국 몇 달 후에 폐업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호주 당국 측에서는 승객의 인원을 확인하도록 안전조치를 엄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톰과 아일린은 다이빙 여행을 하러 갔다가 의도치 않게 바다 한가운데에 버려졌습니다. 그들이 다이빙을 마치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톰의 잠수복이 멀쩡하게 발견된 것으로 보아 톰이 탈수증을 겪었고 스스로 잠수복을 벗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날 이후로 그들의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탈수증으로 사망했거나 상어에 의해 잡아먹혔을 것이라는 의견이 정설입니다. 2003년에는 이들의 마지막 다이빙을 소재로 영화 오픈워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업체 측의 실수로 벌어진 이 끔찍한 실종 사건은 현재까지도 호주의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33살의 클라우디아와 30살의 레베카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등산이나 캠핑을 좋아했는데요. 1988년 5월 12일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긴 등산로인 에팔레치아 산맥을 오르기로 합니다. 펜실베니아주 미쇼 주립공원에서 시작해서 캠프사이트까지 등산한 다음 그곳에서 이틀을 캠핑하고 마을로 돌아오는 코스를 계획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등산을 시작했고 오후 6시 30분에 계획했던 캠프사이트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없자 두 사람은 옷을 벗고 마음껏 애정행각을 하거나 캠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클라우디아와 레베카는 쉼터 옆에 텐트를 치고 그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잠에서 깨어 아침밥을 먹기 위해 준비했는데요. 레베카는 운동화만 신고 화장실 쪽으로 갔다가 한 남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레베카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남자 역시 알몸 상태였죠. 그리고 그 남자는 레베카에게 담배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레베카는 없다고 대답하고 바로 텐트로 돌아갔죠. 그리고 클라우디아에게 얼른 옷을 입으라고 하고 누군가가 쉼터에서 자신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했죠. 쉼터에서 만난 등산객은 등산 코스에서 언제든지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악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죠. 두 사람은 그 남자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클라우디아와 레베카는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진정되지 않았는데요. 뒤를 돌아보자 따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놀란 마음이 점차 안정되어 갔죠.
그래서 서로 농담도 하면서 다시 등산하다가 갈림길에 섰는데요. 방향을 몰라서 지도를 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 남자가 벌써 길을 잃었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죠. 뒤를 돌아보자 그 남자는 쉼터에서 마주쳤던 남자였고 어깨에는 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와 레베카는 이번에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들이 등산한 지는 벌써 몇 시간 되었는데다가 뒤에 누군가가 따라오는지 여러 번 확인했지만 아무 소리도 못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클라우디아는 그 남자에게 아니요, 당신은요? 라고 대답했죠. 그 남자는 자신은 차가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서 두 사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여러 번 확인했고 오늘 밤에는 아주 외진 곳에 텐트를 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등산하면서 계속 적절한 곳을 찾다가 오후 3시 30분쯤 개울 옆에 있는 오솔길을 발견했죠. 오랫동안 등산을 해서 지치기도 했고 잠깐 쉬어야겠다고 생각한 그들은 돗자리를 깔고 바닥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첫 번째 총알은 클라우디아의 팔에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총이 날아온 방향을 보니 지금까지 계속 마주쳤던 그 수상한 남자가 약 25m 정도 떨어진 먼발치에서 두 사람에게 총을 쏘고 있었죠. 그 남자는 계속 총을 쏴서 클라우디아의 목 쪽을 맞췄습니다. 레베카는 재빠르게 주변을 둘러보고 클라우디아에게 나무 뒤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아는 뛰어서 간신히 나무 뒤에 숨는 것에 성공했고 두 번째로 레베카 역시 나무 뒤로 숨으려고 했는데요. 그때 그 남자는 나무를 향해 달려가던 레베카의 목과 등 쪽에 총을 쐈죠. 간신히 나무 뒤로 달려온 두 사람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까지 숨을 죽이고 조용히 있었죠. 클라우디아는 팔과 목, 입 쪽에 총을 4발 맞았는데요. 레베카의 등에 맞은 총알은 정확하게 간을 관통했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레베카는 몸에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고 점차 의식을 잃고 있었죠. 일단 지혈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방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용기를 내서 가방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옷을 가지고 다시 나무 뒤로 돌아왔죠. 그리고 옷으로 레베카의 몸을 지혈했는데요. 레베카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클라우디아는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레베카를 데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나 마을로 내려가야 하는데요. 문제는 클라우디아도 총을 맞아서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레베카를 부축할 수 없었죠. 또한 레베카는 움직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클라우디아는 일단 혼자 먼저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레베카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침낭으로 온몸을 감싸준 다음 지도와 손전등을 챙기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죠. 어떻게든 레베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부러진 치아와 피를 내뱉기도 하면서 정신없이 약 5km를 뛰었습니다. 혹시나 살인범이 자신을 쫓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마다 뒤를 돌아보기도 했죠. 그리고 마침내 산길을 빠져나와서 도로에 도착했는데요. 다행히도 지나가는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는 마구 손을 흔들었지만 그 차의 운전자는 그냥 지나쳐 버렸죠. 이미 주변이 어두워진 데다가 외진 도로에서 차량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클라우디아는 두 번째 차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트럭이 다가오고 있을 때 도로를 막고 서서 차를 멈추게 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다행히도 그 트럭은 이번에는 차를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는 18살 소년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투성이인 클라우디아를 차에 태웠는데요. 병원보다 경찰서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경찰서에 데려다 주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들이 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클라우디아는 자신 역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 두 소년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어느 위치에 레베카가 있는지도 알려주었죠.
그들은 약 15분 만에 클라우디아를 경찰서에 무사히 내려주었고 경찰서에서는 급하게 헬기로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레베카의 위치를 알리면서 제발 자신의 친구를 구해달라고 말했고 그녀는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경찰은 산림 관리자들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빠르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40분경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는 레베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날이 밝을 때까지 현장을 확보하여 시신을 수습했고 주변을 수색해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레베카가 사망한 곳에서 약 25m 떨어진 개울 쪽에는 살인범이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모자, 총알, 칼 등의 각종 증거물을 수집했죠. 그리고 레베카의 부검 결과 그녀는 머리와 등 부분에 2발의 총상을 입은 지 얼마 안 되어 곧바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등 쪽에 맞은 총알이 간을 관통했기 때문에 치명상이었죠. 경찰은 수술에서 깨어난 클라우디아에게 그 남자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클라우디아는 그 남자가 약 180 정도의 키를 가진 백인 남성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어서 언론에 공개했죠. 대중에 공개된 몽타주를 보고 앨리스라는 한 여성이 경찰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는 스티븐 로이카라고 말했죠. 앨리스는 스티븐 로이카가 평소에 산속이나 동굴에서 지내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스티븐 로이카는 1959년생으로 펜실베니아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결국 15살 때 학교를 중퇴했죠. 그 이후로 플로리다주로 가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며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절도였는데요. 1979년 스티븐 로이카가 19살일 때 혼자 살고 있는 75살 여성의 집에 침입해서 금품을 훔치려고 하다가 그 여성이 깨어나자 칼로 찌르고 달아났죠. 그 여성은 다행히도 살아남았지만 그때부터 스티븐 로이카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는 다시 펜실베니아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산속이나 동굴에 은신처를 만들어서 사냥과 낚시 등을 하며 살았죠. 그는 가끔 마을 쪽으로 가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앨리스의 가족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교류하고 지내기 시작했죠. 스티븐 로이카는 앨리스의 가족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거나 앨리스의 아들에게 총으로 사냥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의 가족들은 스티븐 로이카가 주로 산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목욕이나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죠. 그러다가 1988년 5월 14일 스티븐 로이카가 살인을 저지른 다음 날 그는 오랜만에 앨리스의 집에 나타났는데요. 앨리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당시에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고 무언가 걱정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로이카는 앨리스에게 자신이 총을 도둑 맞았다고 말했죠. 그 이후로 그는 앨리스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은신처 중 하나인 동굴로 갔고 앨리스는 그 이후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언론에 공개된 몽타주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었죠. 마침 수사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품을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앨리스의 집에서 발견된 총알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총알과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앨리스의 집에서는 하얀색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모자에서 흰색 털 2가닥이 발견되었죠. 그 흰색 털은 앨리스의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그녀의 증언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파악했고 그때부터 스티븐 로이카를 공개 수배범으로 전환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한편 스티븐 로이카는 동굴에 약 5일 정도 숨어 있다가 폭우로 인해서 동굴이 물에 잠기자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노나이트 신도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도착했죠. 그 동네는 스티븐 로이카가 레베카를 살인한 곳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메노나이트는 보수적인 종교단체인데요.
그곳 사람들은 최대한 현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하는 종교단체이죠. 따라서 그들은 TV도 보지 않기 때문에 스티븐 로이카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메노나이트 신도들에게 자신의 이름은 마이크라고 소개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길을 잃었다고 말하며 메노나이트 사람들의 농장에서 일하는 대신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지냈죠. 사건이 벌어진 지 약 12일째가 되던 5월 24일, 메노나이트의 한 교인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남들 몰래 TV를 종종 봤기 때문에 주요 뉴스로 다뤄지던 스티븐 로이카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이 바로 자신의 공동체에 숨어있는 그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죠. 마침내 수사관은 수십 명의 경찰과 수색견 그리고 헬기까지 총동원해서 그 마을에 나타났고 농장에서 일하고 있던 스티븐 로이카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자 자신이 총을 도난당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신은 메노나이트 교인이 모여 사는 지역에 우연히 도착해서 이곳에서 줄곧 지냈다고 말했죠. 그러자 수사관은 그에게 산에서 총을 맞은 두 여성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진술한 당신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며 그들이 맞은 총알과 당신의 총이 일치한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는 이번에는 사슴인 줄 알고 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두 여성에게 무려 8발이나 발사했고 두 여성들을 스토킹했었기 때문에 그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로이카는 1급 살인,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고 여자한테 거절도 많이 당했는데 우연히 산에서 두 여자가 관계를 맺는 것을 보자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그의 국선 변호사는 레베카와 클라우디아가 일부러 그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약 올렸다는 식의 변호를 했지만 이 모든 주장들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당시 펜실베니아주는 사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유죄협상 거래를 했고 1989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한 달 후에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죠. 그는 2024년 기준으로 현재 65살이며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 클라우디아와 레베카는 당시의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자신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아는 살아남은 후에도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녀는 PTSD를 겪었지만 자신과 레베카가 겪은 범죄가 증오 범죄로 분류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디아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전공인 건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서 현재는 건축가로 일하고 있죠. 1995년에는 자신이 살아남은 경험과 PTSD를 극복한 이야기, 그리고 범죄를 당한 후에 병원비 문제 등과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글로 작성해서 출판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디아는 등산을 하다가 마주친 살인마에게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인범을 체포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 성공했지만 그날 우연히 스티븐 로이카 같은 범죄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레베카는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고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